인구 1000만에 육박하는 대도시 양곤. 양곤의 가치를 더하는 복합 주거문화 공간이 탄생했습니다. 한국인호그룹의 걸작, 양곤 이노시티. 이노그룹이 소유한 한타와디 CC에서 상담 고객에게 무료 라운딩 기회를 드립니다. 무료 골프 가실래요? 문의 전화 파이팅 한번 해. 예, 하나, 둘, 셋, 한번 다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자, 민주학교 파이팅! 그렇게 합니다만. 자, 부천병 사랑해요. 부천병 사랑해요. 부천병. 법칙이라고. 그때 잔뜩 지고 우리 집을 오는데 우리 집이 오는 길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끝났나 봐요. 한 12시쯤 됐는데 그 아이가 저쪽에서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콩찌개를 치고, 근데 너무 많이 졌나 봐요. 콩을. 이게 기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고 가라. 이게 그냥 보편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 시부에서는 최대형 목표가 상고 졸업입니다. 그럼 은행에 취직해서 돈 벌어라. 싫었어요. 많은 제주도로 가고 사람은 서울로 간다는데, 어렸을 때부터 난 서울에서 대학을 다녀야 된다. 시험을 앞두고 일요일날 공부를 하러 부엌에 가서 맨날 변두라고 했습니다. 도시락에다가 반쯤 꽁보리밥 넣어가지고 닭을 산을 넘어서 중학교에 가서 구석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학생이 무슨 공부냐? 일하러 가지. 끌려갑니다. 그리고 평소에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까 시험 기간 때 몰아서 하는데 제가 새벽 5시까지 공부하고 1시간 합니다. 이제 부처시 병이 저를 이제 제가 의원이 된 다음에 우리 당원들이나 또는 우리 시민들이 이건태 의원 잘 뽑았다, 이런 느낌이 드실 수 있도록 하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고요. 그 일환으로 이 민주학교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 모시고 싶은 강사들을 최대한 섭외해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또 민주당 밖에 있는 분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꼭 한번 강의를 듣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도 제가 꼭 섭외해서 모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시 병의 이 민주학교가 좀 기다려지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을 내셔서 앞으로 10번 정도 강의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참여해 주시고, 이 민주학교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돌아가는 사정도 아시고, 또 전문가들의 얘기도 들어보시고, 또 우리 국가를 위해서 다 같이, 또 우리 사회를 위해서 다 같이 고민하고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 민주학교에 동참해서 주셔서 교장으로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민주학교 개강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여러분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꼭 나오세요. 이건태 교장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원래 갑지역이 소사동, 역곡동이 다 갑지역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갑자기 이게 병으로 돼서 이제 신입생이에요. 잘 봐주시고요. 박연수입니다. 중앙당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열신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강의 너무너무 좋았고요. 눈물이 그냥 쭉쭉 좀 부모님, 돌아가신 부모님도 생각났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잘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10대 경기도 의원이고 지금 부천병의 자치분권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동네 민주학교에서 잘 배워서 우리 부천병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역곡일동협의회장입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역곡일동에 사는 임명심입니다. 이건태 위원님과 민주학교를 열심히 결석 안 하고 다녀보겠습니다. 좋은 정치를 배워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소생마을기획단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이사장을 맡고 있는 권민혁이라고 합니다. 지역 우리 생활 단위에서 우리 민주주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운동하고 있고 이것들과 여러 선배님들과 함께 좋은 대응으로 또 교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혜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결석 안 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좋고 또 아주 앞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좋은 강의를 해 주실 것 같아서요. 제가 하여튼 어떤 일이 있어도 결석 안 하고 참석을 딱 견상을 받도록 주실 거죠? 개근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주삼 시의원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민주학교에서 같이 공부하게 돼서 참 기쁩니다. 저도 끝까지 결석 한 번도 않고 안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자리에서 서서 해도 될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박순희 시원입니다. 네, 여러분들과 북폭 같이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태 의원님을 위해서 중심으로 해서 우리 부천병 화이팅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두 번째 줄까지만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옥길동에 사는 김종태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이건태 의원님, 저는 원래 예전부터 열렬한 민주당 지지자였고, 앞으로 정청래 의원님 처음 뵈었는데, 앞으로, 정권 바뀔 수 있도록 저도 도움되는 선에서 많이 노력할 거고요. 이건태 의원님 정말 너무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많이 도움드리고, 제가 하는 역할 최대한 열심히 해서 같이 우리 똘똘 뭉쳐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천병 옥길동에서 온 박준입니다. 기존에 부천병에서 청년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건태 의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 이제 제가 어린 만큼 모자라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 민주당에 대해 좀 더 열심히 공부하고 알아가는 기회가 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옥길동 사는 차우신입니다. 우선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신 이건태 의원님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그냥 발맞춰서 열심히 배워가는 자세를 갖고 끝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천청년희망사업단 대표 조희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함께 배워서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루미 스트리트에 살고 있는 일반인 손정우입니다. 이런 자리인지 모르고 그냥 문자 와서 신청하게 됐는데요. 제가 이렇게 마이크 잡을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투표의 효능감을 느껴가지고 문자 왔을 때 신청을 하게 됐고요. 그 교육 프로그램도 좋아서 좀 많은 배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말씀하실 저희 수강생 의원님들 계시는지요?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한의협 회장님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옥길동에서 온 한종열입니다. 우리 수강생들이 앞으로 수강을 하면서 우리 당원들이 배우면서 한몸 한뜻이 돼가지고 내후년에 3월 3일 날 6월 3일 날 지방선거, 그리고 그 다음에 2007년 3월 3일 대선, 그 다음에 2028년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이건태 의원님이 4월 12일 날 총선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 힘을 합쳐서 이 수강을 잘하고 우리 회원들이 또 이 수강생들이 단합할 수 있도록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건태 화이팅 한번 외치겠습니다. 이건태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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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사동에 사는 박영애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도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주당 권리당원으로서 또 투표를 통해서 우리 이건태 의원님이 이렇게 국회의원 되셨고 또 그 이후에 활동하시는 데 있어서 힘을 보태드릴 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우리 정청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태 의원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민주당 권리당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동네는 아기 무덤을 아장살이라고 했는데요. 한 번도 아니고 5번씩이나 죽은 아이를 가슴에 안고 산으로 묻으러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면서 우리 어머니는 얼마나 울었을까요? 네. 자식을 앞에 보내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한많은 삶을 사셨습니다. 1942년도 일본이 대동아 전쟁을 그 전쟁으로 극성을 부릴 때 아버지가 강제징용을 끌려갔습니다. 일본 홋카이도 단광에 가서 3년간 석탄을 캤다고 했습니다. 그 강제징용을 끌려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어머니는 또 얼마나 우셨을까요? 3년 후에 돌아왔는데 돈 한 푼 없이 다 떨어진 남루한 옷차림으로 왔는데 그래도 살아서 돌아와서 기뻤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전쟁이 터졌습니다. 저희 동네는 오지 산권 마을, 차도 안 다니고 전기도 없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들어왔으니까요. 산기슭, 대둔산, 높은 산, 산기슭의 마을이었습니다. 산이 높다는 것은 빨치산이 있다는 뜻입니다. 낮에는 국군이, 밤에는 인민군 빨치산이 지배하는, 낮과 밤이 정권이 바뀌는 매우 위험천만한 동네였습니다. 국군을 도와주면 인민군들이 못 살게 굴고, 인민군을 도와주면 국군이 또 못 살게 구는 매우 위험천만한 동네였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 얘기를 좀 할 텐데요. 무학입니다. 그런데 무학이지만 정무적 감각이 매우 빠르고 정확합니다. 그리고 말을 너무 잘해요. 아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일제시대 때부터 동네에서 별명이 변호사였다고 합니다. 하루는 인민군들이 해가 지니까 저희 집으로 총을 들고 쳐들어왔습니다. 저희 어머니 판단으로는 국군과 인민군에게 똑같이 협조를 했는데 인민군들이 보기에는 국군 편을 더 든다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를 끌어내서 저희 집 앞에 논바닥에서 인민재판을 합니다. 그리고 인민재판 결과 총살형, 즉결 총살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빨치산들이 저희 아버지를 결박해서 사형장으로, 총살장으로 끌고 갑니다. 남편이 총살장으로 끌려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저희 어머니는 또 얼마나 울었을까요? 근데 거기 한번 끌려가면 걸어서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아침에 시신을 수습하러 가야 된다고 울고불고 어머니가 있었을 텐데 웬일인지 아버지가 밤 10시 넘어서 걸어서 나왔어요. 살인문을 열고 나왔어.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꿈인지 생신지 봤더니 진짜 살아서 걸어서 왔어요. 그래서 신발을 벗고 방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순간 저희 어머니가 신발 벗지 마세요. 그리고서 자는 아기를 깨워서 우리 형님을 깨워서 업고 손단지 하나만 딱 떼어서 머리에 이고 4km를 야간 산행을 해서 면사무소에 있는 지서에 가서 잤습니다. 우리 남편이 인민군에게 끌려갔는데 살아서 돌아왔다. 그런데 살아서 돌아온 것은 필시 인민군에게 앞으로 협력을 잘 하겠다고 말을 했을 텐데 그것은 살기 위한 거짓말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자수를 하러 왔노라. 그러니까 경찰이 믿어주지를 않아요. 인민군 간첩이라.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설득을 합니다. 보세요. 우리 남편 신발도 벗지 않고 그 즉시 자수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지 않고 곧장 자수하러 왔다는 것이 인정을 받아서 자수로 인정을 받고 덕분에 아버지는 나이가 있어서 현역 군인은 아니었는데 민병대 대장으로 임명이 돼서 처음으로 삼시세끼 쌀밥을 그때 먹었다고 어머니가 얘기했습니다. 자섯을 잃고 또 강제징용 남편 끌려갔다 오고 6.25 때 그 험한 꼴을 당했습니다. 우리 큰형님이 이제 성장을 해서 중학교에 갔어요. 근데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해서 전교 1등을 했답니다. 근데 도저히 등록금을 댈 수가 없어서 중학교 3학년 때 자퇴를 시킵니다. 담임선생님이 얘는 머리가 좋으니 중학교만 졸업하면 좋은데 취직도 할 수 있는데 1년 동안은 내가 등록금을 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자존심이 셉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퇴를 시키고 지게를 만들어서 주고 아버지랑 부자가 지게를 지고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갑니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 우리 어머니는 또 얼마나 울었을까요? 우리 큰형님이 장가를 갔어요. 그리고 우리 큰 형수도 어머니랑 같은 동네에서 시집을 똑같이 걸어서 왔다고 했습니다. 손주를 가진 거예요, 며느리가.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이제 손주가 나면 내가 참 손주 뒤를 봐줘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어머니 손만 잡으면 걔가 생겼대요. 근데 어느 날 밤 아버지가 어머니 손을 너무 꽉 잡았는지 그만 애가 생기고 말았어요. 며느리도 애를 가졌고 시어머니도 애를 갖고 그래서 어머니가 나 부끄럽게 하고 또 며느리 또 손주 나면 돌봐줘야 되는데 안 되겠다 하고 대전에 있는 산부인과에 애를 지우러 갑니다.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것도 생명인데 내가 얘를 지우면 이것도 벌받는 일이지 하고 차만 못 대고 다시 돌아왔어. 와서 며느리 배를 보니까 며느리 배가 더 불러 있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다시 갑니다. 대전 산부인과에. 어머니가 말씀하실 때는 5개월 때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기억이 납니다. 아니, 병원에 가더니 의사하고 뭐라 하더니 의사가 막 수술독을 챙기고 어머니가 눕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어머니 이건 경우가 아니지요. 두 분이 좋아서 저를 가질 때는 언제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의 첫 번째 투쟁, 생존권 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뱃속에서 나를 낳아달라고, 살려달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술대에 누웠는데 갑자기 애가 배에서 놀기 시작하는데 뛰면 큰일 날 것 같더래요. 근데 점점 막 애가 막 요동을 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긴박했던 순간입니다. 어머니가 잠깐! 의사 선생님 저 그냥 갈랍니다.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와서 낳은 게 접니다. 하마터면 오늘 여러분 못 볼 뻔했어요. 저희 동네는 오지 산골이라서 저희는 화전민 출신입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한테 받은 산, 집과 산이 2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 불을 질러서 나무를 태우고 꽃갱이로 밭을 일궜습니다. 근데 밭을 너무 크게 일궜어요. 6,000평을 일궜어요. 아버지 혼자. 아버지가 이미 장사였습니다.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자, 옛날에는 운반수단이 없잖아요. 그러면 6,000평의 농사를 지으려면 거름, 지게로 다 저 날라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는 곡식들 다 집에서 지게로 져서 날라요. 그래서 제가 10번째 막내고 귀엽지만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지게질을 했습니다. 제가 지게질 잘합니다. 토요일, 일요일이 너무 싫었어요. 학교 가는 게 너무 좋았어요. 진짜. 왜? 옛날에 반공일이라고 했어요. 토요일. 반공일. 공일날만 되면 일하러 가야 됐어요.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시골에서 살지만 그래도 꿈은 있었던지 이건데 언제까지 얘기해야 됩니까? 네? 오늘만 끝내줘요. 내려가서 앉아 계세요. 속이 있으니까 감시당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윤석열 정권이 엄청 감시당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무학인데요. 제가 6살 때 어머니가 일 끝내고 피곤하실 텐데 호롱불에서 어쩐지 한글을 독학으로 공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1년 만에 한글을 다 띄고 제가 7살 되니까 어머니가 저녁 드시고 나면 호롱불에 저를 앉혀요. 그리고 한글을 가르칩니다. 저한테. 기억 니은부터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덕분에 한글을 다 띄고 국민교육원장을 읽고 쓰고 외우고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첫째죠. 신동. 저희 동네에서 신동이 났다고 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국민교육원장을 외웠던 것이 지금도 혀로 외웁니다. 우리는 민족종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주성의 빛나라 오른 우리의 세상을 하늘 산동님과 밖으로 1690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말을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탁월한 점에 대한 소질을 개발합니다. 7살 때면 그리고 입학을 했어요. 했더니 입학식 끝나고 첫 번째 교실에 딱 들었더니 담임 선생님이 이름 쓸 줄 아는 손 들어 그러더라고요. 내가 들었죠. 이름뿐만 아니라 국민교육원장을 읽고 쓰는데 이름 쓰라는 거예요. 이름 쓸 수 있는 애가 없었어요. 지금이야 다 한글 깨우친 거 아니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이름을 딱 썼어요. 백목으로 네. 그랬더니 선생님이 딱 그런 거예요. 너 정말 똑똑하구나. 네가 반장해. 그래서 내가 반장을 했습니다. 너무 좀 기뻤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반장은 6학년 누나들이 와서 교실 청소를 해주면 너는 남아서 책걸상을 일렬로 맞추고 그리고 뒤에 날씨판에 날씨를 붙이거라. 요즘처럼 비가 오면 우산을 붙이고 날이 흐리면 구름을 붙이고 햇빛이 쨍쨍 쬐면 햇님을 붙여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재밌게 했어요. 근데 한 달, 2달 하다 보니까 저만 혼자 늦게 들어가는 거예요. 애들은 가서 막 노는데 그래서 이걸 계속 해야 되나? 근데 점점 이게 실증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 정청래의 최초의 학예 정치 구상을 합니다. 이 반장직을 계속 할 거냐 할 거냐. 그래서 아무리 생각을 깊게 했어요. 그리고 2학기 개학날 첫날 이제 선생님 조리하자. 그러면 반장이 자료 격리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거부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근데 담임선생님이 너 이거 왜 안 하냐고.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빨리 하라고. 그 순간 딱 일어났어요. 제가. 선생님, 지금 이 순간 반장직을 사퇴합니다. 정치적 결단을 한 거죠. 그때 담임선생님이 저한테 지지 않고 너는 미성년자라 자기 선택권이 없으므로 엄마 데리고 와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파티 일어나는 데 가서 어머니 저 반장 사퇴하고 왔어요. 근데 엄마 모시고 오래요. 했더니 어머니가 야 이놈의 자식아 내가 너 반장 시키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그럴 수가 있냐고. 네 맘대로 사퇴를 하냐고. 절대 안 된다고. 감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다리 몽댕이를 분들이겠다고 저를 쫓아오셨어요. 제가 또 달리기를 굉장히 잘합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100m 13초 2에 뛰었던 거의 달리기 선수급이었어요. 도망갔어요. 엄마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뒷동산에 있는 몇 부리에 가서 납작 엎드려가지고 있었습니다. 날이 졌어요. 안 가요. 어머니가 이제 저를 부르러 다닙니다. 동네방네. 청래야 밥 먹으러 와라. 안 갑니다. 침묵시 7시, 8시, 9시가 돼도 안 가요. 어머니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청래야 밥 먹으러 와라. 안 가요. 침묵시 밤 11시가 되니까 이제 어머니가 겁이 났나 봐요. 저도 무섭더라고요. 귀신 나올까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어머니가 또 불러요. 청래야 밥 먹어라. 그거 먹고 반장이 뭐라고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제가 들어갔어요. 딱 들었더니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 내가 너 반장 시키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절대 안 된다. 2단계 투쟁, 단식 투쟁에 제가 돌입했어요. 밥을 안 먹었어요. 그때 어머니가 계속 밥을 먹으라고. 안 먹는다고. 그래서 뜬 눈으로 밥을 샜어요. 아침을 또 어머니가 아침 먹으라고. 안 먹는다고. 제가 세월호 때 단식 24일 한 경험인데 그때부터 단련이 된 겁니다. 그때 어머니가 아무리 밥을 먹으려도 제가 안 먹으니까 어머니가 포기를 했어요. 아이고 그까짓 거 반장이 뭐라고 밥도 안 먹고 학교 가자. 그리고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학교에 가서 담임선생님한테 우리 아들의 반장 사퇴 선언을 어머니로서 인허가합니다. 그래서 반장을 안 하게 됐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동네는 조그만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있는데 시골에 옛날에 제가 운동화를 처음 신어본 것이 중학교 입학식 날 처음 신어봤고 상고머리는 고등학교 때 처음 해봤습니다. 맨날 빡빡머리 검정고무 신에. 시골 살면 정말 시골이 싫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도시 사람이 느끼지 못해요. 쉬는 날이 없습니다. 시골에서 살면 제일 싫은 일이 장마철입니다.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부으면 새벽 2시건 3시건 어머니가 깨웁니다. 저희가 산골짜기 3군데 논이 분산되어 있어요. 그럼 아버지, 제 바로 위에 4살 많은 형, 저 물꼬를 틀어가야 됩니다. 천수답이기 때문에 다 또랑물 들어오는 걸 논했는데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차가지고 논으로 들어오면 논둑을 무너뜨리면 1년 농사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마가 갑자기 쏟아지면 1분 1초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초등학교 중학교 때 잠 한 번 자면 새벽 2시에 일어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싫어요. 제일 싫은 일이 장마철 물고 들어가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산을 쓸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뛰기 시작해요. 소나기는 쏟아지는데 뜁니다. 그러면 검정공시 벗겨져요. 그러면 양손에 들고 뜁니다. 맨발로 뛰어서 진짜 야구선수가 1루 베이스 들어가듯이 들어가서 물꼬를 탁 터줍니다.
그래야 쪽 1분만 지나면 논둑이 터지니까.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그걸 합니다. 뛰다 보면 논두렁에 뱀도 밟은 적이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그 느낌만 보세요. 그래서 시골 생활이 저는 너무 싫어서 이 시골을 탈출하기 위해서 진짜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동네는 까만 옷, 하얀 옷밖에 없어요. 알록달록한 옷이 없는데 전도사 집 딸이 전학을 왔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날 불행하게도 전달에 본 시험에서 제가 1등을 해가지고 상을 받는 날이었어요. 그 아이가 전화 왔다고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저를 불러서 상장을 선생님이 줬어요. 근데 그 순간 그 아이도 제 이름을 알게 되었고 상을 받는 순간 그 아이와 저랑 눈이 마주치고야 말았어요. 사랑이 싹 트는 데는 0.5초도 안 걸립니다. 마음이 묘해지더라고요. 근데 시골에 있는 여자아이들은 검정 흰 옷밖에 없는데 얘는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피부도 까맣지 않고 요 앞에 계신 분처럼 복숭아 피부죠. 너무나 예쁜 거예요. 천사가 내려온 거예요. 제 마음이 너무나 설레었어요. 그날이 금요일 날이었는데 그래서 상을 받고 아버지한테 그걸 드리면서 아버지 이번 주 일요일 날은 저 일 안 하겠습니다. 교회에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교회에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 녀석아. 일요일 날은 콩타작 하는 날이다. 야, 콩타작 한다는 순간 예상이 돼요. 그러면 그 멀리 떨어진 그 콩밭에서 콩을 뽑아가지고 지게에다가 치고 마당까지 날라야 돼요. 그럼 아버지가 탈곡기, 여러분 옛날 시골 사신 분 알게요. 이걸 밀면서 에롱에롱 하면서 콩템을 콩짜자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탈곡기. 아버지는 마당에서 그 탈곡기로 콩타작을 하고 저는 형하고 날라야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날라야 돼요. 그러면 아침밥 일찍 먹고 한 7시부터 약간 해가 뜨기도 전에 그걸 날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더울 때 하는 힘드니까. 그래서 그걸 열심히 지어서 나릅니다. 그 밭은 2km 떨어진 산 비탈인 밭보다 좀 가까워서 1.5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걸 나릅니다. 저는 마음이 두근두근해요. 혹시 그 아이와 마주칠까봐. 나의 이 비루한 모습. 떼꾸장물 흐르고 검정 고무신 콩찌개를 치고 와 하필이면 먹기 법칙이라고 그때 잔뜩 지고 우리 집으로 오는데 우리 집이 오는 길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끝났나 봐요. 한 12시쯤 됐는데 그 아이가 저쪽에서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콩찌개를 치고 근데 너무 많이 졌나 봐요. 콩을 이게 기울기 시작한 거예요. 왜 작대기를 잡고 안 넘어지려고 안간힘을 쓰고 오고 있는데 제가 점점 다가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그 아이의 첫 모습을 이렇게 비루한 모습을 보여주다니. 그런데 걔가 요 앞에 바로 왔는데 그만 작대기를 버티다가 이 귀에 무너져가지고 바닥에 넘어졌어요. 걔 앞에서. 근데 걔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구리 뻗듯이 탁 엎드려가지고 이마에다가 땅을 대고 제 얼굴을 안 보이려고 누웠어요. 납작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다친 줄 알고 와가지고 괜찮니? 괜찮니?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괜찮거든? 빨리 가라고. 안 가요. 계속 착한 아이였나 봐요. 그래서 계속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고. 그래서 나중에 소리를 질렀어요. 저리 꺼지라고. 그랬더니 저같이 물러서 있어요. 안 가고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언제까지 엎드려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그런 방향을 반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공을 다시 주섬주섬 이렇게 하는데, 원래 지게를 칠 때는 약간 높은 데다가 올려놓고 약간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근데 맨 땅이에요. 맨바닥. 그거를 다시 지어서 밧줄로 묶어가지고 일어났는데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걔는 지켜보고 있고.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젖 먹던 힘까지 다 뽑아가지고 다리를 팍 떨면서 간신히 일어났어요. 일어나고 집에다가 콩을 부려놓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 아이에게 쪽팔려가지고. 제 삶이 그랬습니다.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살았는데 그래도 제가 희망을 잃지 않고 진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법사에서 어떤 의원이 공부는 자기가 더 잘했다고 하던데 저도 공부 잘했습니다. 시험을 못 봐서 그렇지.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시골에서는요, 농고 가라, 공고 가라, 상고 가라, 이게 그냥 보편적이에요. 그리고 그 시골에서는 최대 학력 목표가 상고 졸업입니다. 그럼 은행에 취직해서 돈 벌으라고. 근데 저는 그게 싫었어요. 말은 제주도로 가고 사람은 서울로 간다는데, 어렸을 때부터 난 서울에서 대학을 다녀야 된다. 그 생각이 진짜 강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이제 진짜 정찰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 토요일과 일요일만 되면 일을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하루는 시험을 앞두고 일요일날 공부를 하러 부엌에 가서 벼또, 옛날에 벼또라고 했습니다. 도시락에다가 반쯤 꽁보리밥 넣어가지고 닭광, 단무지, 고추장 이렇게 해가지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4km를 산을 넘어서 중학교에 가서 구석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거기까지 쳐들어가요. 학생이 무슨 공부냐. 일하러 가죠. 끌려갑니다. 일하러 갑니다. 그리고 평소에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까 시험 기간 때 몰아서 하는데 제가 새벽 5시까지 공부하고 1시간 자고 6시에 일어나서 학교 가서 시험 보고, 안 믿으시겠지만 제가 중학교 3학년 농업기술은 일부러 공부를 안 했어요. 이거 공부하면 농구 가라고 할까봐, 공고 가라고 할까봐. 그래서 그건 80점으로 맞췄습니다. 중학교 3학년 1년 전체 평균이 제가 96점인데 농업에서 2점, 기술에서 2점을 깠어요. 거의 다른 과목은 거의 만점을 맞았습니다.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는데 그것도 어머니의 탄압을 뚫고 공부해야 됩니다. 밤 2시쯤, 12시, 1시쯤 되잖아요. 그럼 어머니가 제 방을 두들기면서 학생이 무슨 공부냐, 전기세 아깝다, 빨리 불 끄고 자라. 그 불을 꺼야 돼요. 그럼 어머니가 자나자나 보고 다시 불 켜고 공부하고 그렇게 했어요. 저희 시골은 별로 희망이 없는 산골 오지마을, 그냥 고등학교만 가면 그냥 경산한 그런 동네였는데 제가 어찌어찌 하다가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갔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 줄여서 저희 동네는 서울대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양짓던 그 막내가 서울대 갔대야. 아이고 이제 그 집은 고생 끝났어. 아이고 그 청내가 효심도 깊고 이제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면 27살 때 하얀 와이셔츠 입고 펜대 굴리면서 따박따박 월급 받으면 아이고 이제 그 집은 고생 끝났어. 아버지 어머니가 참 오랜만에 우리 아들 서울에 있는 대학 갔다고 목에 힘 빳빳이 탁 주고 딱 있을 때 경찰이 저희 동네를 쳐들어갑니다. 정청래 잡으러 왔다고. 제가 학생운동 하다가 수배를 받았어요. 그것도 특급 수배를 받았어요. 그러니 동네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아이고 그 집 아들이 이제 빨간 줄 오르고 이제 끝났어. 취직도 못이야.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면 서울에 있는 총학생회실로 전화가 와요. 어머니가. 야 막내야,
내가 경찰한테 막걸리 받아주고 파전 붙여서 융숭하게 대접을 해서 보냈는디 너 자수만 하면 구속은 면하게 해준다더라. 그래서 어머니 다 뻥이에요. 그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수배받고 소파에서만 자니까 허리가 아파. 너무 아파요. 그래서 후배 자취방 온돌방에서 지지면서 자려고 우리 학교에서 3,000명이 연합 집회를 했는데 그 군중 속으로 후문 쪽으로 빠져나가 택시를 타고 후배 자취방에 갔어요. 1시쯤 됐는데 안기부가 쳐들어갔어요. 저 뒤를 미행한 프락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도 택시를 타고 따라오고 집을 알아놓고 새벽 1시쯤에 저를 덮쳤어요. 그 후배 자취방에서 덮쳤는데 그 후배가 박시영이라고 지금 박시영 TV 하고 있죠? 그 친구가 제 보디가드였습니다. 선배가 잡혀가는데 별 역할을 안 했습니다. 근데 어디로 잡혀가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안기부 요원들은 고문 기술자들입니다. 봉고차에 끌려서 가는데 어디로 끌려간지 알아서 유리창을 열고 하려더니 뒤에서 당수로 뒷목을 탁 쳤는데 목을 줄 수가 없어요. 툭 꺾여가지고 을지로 어디쯤 내리더라고요. 그러더니 혁대를 다 풀러요. 그러더니 4명이 저를 내었어요. 그러더니 2층으로 올라가요. 호텔. 저는 그 호텔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호텔인지도 모르고 고개 꺾인 채로 이렇게 가니까 2층 양탄자 깔려있는 대로 방을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수돗물을 듭니다. 나를 물고문하려고 하는 건가? 공포감이 밀려가요. 그러더니 옷을 다 벗깁니다. 팬티바람으로 뒤에 손을 결박하고 그 다음에 눈을 수건으로 가립니다. 그리고 4시간을 맞았습니다. 눈 뜨고 맞으면 움찔움찔 피하기를 하죠. 근데 방이 얼마나 큰지도 넓은지도 모르고 수돗물만 콱콱콱 내려가고 수건으로 가있기 때문에 뒤에서 와서 뒤통수를 때리면 앞으로 쭉 밀려가서 머리를 벽에 부딪히고 또 이마를 때리면 발라당 까져가지고 뒤로 밀려가고 그렇게 4시간을 맞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저항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프다고 울지 않기 그리고 그만 때려달라고 빌지 않기. 그래서 제가 방구석에 처박히면 엉금엉금 기와서 방 가운데 다시 앉고 또 때리려. 그래서 제가 한 번도 굴하지 않고 아프다고 울지 않았으며 그만 때려달라고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정청래가 있는 겁니다. 기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처럼 법사에 하는 거 보면 제가 좀 기가 있죠? 네, 그럴 때 기가 꺾이면 깊이도 못 삽니다. 4시간을 맞았는데 저는 안기부 의원들이 한 10명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그것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한 4시간을 그렇게 때리더니 제가 지금 저희 집사람이 저를 좋아하는데 제가 75에 72에서 74kg 30년 동안 체중 변화가 없습니다. 어떤 약국도 다 맞습니다. 백화점 가면 스탠다드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못 먹고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이 175kg에 52kg 나왔어요. 그러니까 팬티바람으로 벗겨놓고 때리다가 누가 그래요. 야 조국 통일도 좋은데 좀 먹으면서 해라 이 자식아. 아니 때리지를 말든가. 그러더니 옷 입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이제 그만 때리는구나. 그리고 옷을 입었더니 저를 또 다시 수건으로 묶고 차를 타라고 그러는 거예요. 찼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어디서 잠깐 보니까 낯선 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낯익은 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 학교 옆에 있는 경찰서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서울 동부경찰서. 아 이제 살았구나.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이제 경찰 조사를 받는 겁니다. 그랬더니 제가 수배받았잖아요.
저를 잡으면 한 계급 특진 이렇게 걸려 있는데 경찰이 오더니 또 때리는 거야 저를. 나한테 잡히지 왜 안기부한테 잡혔냐고. 아, 누구는 안기부한테 잡히고 싶어 잡혔냐고. 자기 승진 못하는 건 내가 알 바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한테 안 잡힌다고 또 때리더라고. 정말 억울했어요. 그리고 감옥에 갔습니다. 서울구치소. 여기 가서 징역을 살고 있는데 50 청문회, 광주 청문회 88년도 노태우 대통령이 전국에 확 밀리니까 학생들을 다 그냥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석 달 살다가 석방이 됐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석방된다는 뉴스를 보고 인천에 있는 누나 집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이제 뵈려고 석 달 감옥 살다가 아파트 문을 열고 딱 들어가서 신발을 벗으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6.25 때 아버지한테 했던 말하고 똑같이 신발 벗지 마. 아니 석방돼서 왔는데 왜 신발을 벗지 말라고 그러지? 그랬더니 어머니가 쟁반에다가 생두부 2모를 가지고 와서 이걸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한 모는 먹었어요. 생두부를 2모를 연속 먹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한 모 먹었으면 됐지 왜 2모를 먹어야 됩니까? 그랬더니 2번 다시 감옥까지 말라고. 그러더니 2모를 먹기 힘들더라고요. 어머니가 입을 벌려서 강제로 투입을 해서 진짜 힘들게 2모째를 먹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 다음에 저를 안고 오시더라고. 힘들어 이런 얘기 하는 게. 아이고. 근데 부모 마음 아는 자식이 없다고요. 1년 후에 또 징역을 했어요. 또 갔어. 그때는 이슈가 뭐였냐면요. 요즘으로 치면 한미 FTA 같은 거예요. 노태우 대통령이 89년 10월 15일 날 미국을 갑니다. 그런데 그때는 수입 개방 압력이 엄청 셌을 때예요. 근데 캘리포니아산 뭐 미국소 같은 거 수입하면 우리 한우 농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쌀 수입하면 우리 농민들 있잖아요. 쌀 농사 짓는 사람 다 망해요.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수입 개방 압력 저지. 그거 받지 마라. 그래서 대학생 6명이 미국 대사가 살고 있는 집을 새벽에 쳐들어갑니다. 미 대사 관청. 덕수궁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주 동안 합숙 훈련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는 미국 영토입니다. 미국 영토를 침입하는 거기 때문에 총을 쏴도 된대요. 근데 미국 사람도 사람인데 설마 총을 쏠까? 그 총을 안 쏠 수 있어. 근데 개를 풀면 어떡하지? 개가 물리면 많이 아플 텐데. 그러다 죽으면 이거 개 죽음 당하는 건데. 그래서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기징역을 각오하고 들어갔습니다. 1심 무기징역, 2심 15년. 적어도 10년은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가석방이 되죠. 그래서 사실은 무기징역을 각오하고 10년 이상 감옥에서 썩을 생각하고 6명이 결사대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보통 그런 거 하면 5분 10분 만에 진압이 되거든요. 근데 미 대사관전은 보안이 너무 철저하게 돼 있고 방탄유리가 2층부터 1층까지 내려와 있고 위에는 기와집이고 방탄유리가 이렇게 두껍기 때문에 한 10cm 되더라고요. 그걸 깰 수가 없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니까 대사는 도망가 버리고 우리만 있는 거예요. 경찰이 진압을 못합니다. 왜? 방탄유리라서 해머를 깨도 안 깨져요. 빨리 진압했으면 좋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1시간을 태극기 메고요. 애국가를 부르고 동지가를 부르고 민족해방가를 부르는 것도 한두 번이지 10분 20분이지 이걸 1시간 동안 부르려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근데 경찰이 뒤에 붉은 벽돌을 허물고 들어와서 저희를 진압했습니다. 진압하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전경 한 사람을 목을 잡고 나중에 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진압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백차 6대가 와서 덕수궁부터 우리를 남대문서로 이제 이송을 하는데 그 출근 시간인데 7시 반
도로인데 한쪽 도로를 다 비웠어요. 차가 없어. 휑 하고 남대문 경찰서를 하는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출근길에 이렇게 다녀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뒷문을 열고 태극기를 흔들면서 막 조국통일 막 미국 수익계 마음력 저자자 막 외치고 갔어요. 그런데 이제 경찰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이틀 후면 미국을 가는데 미국 대사관 저를 침입당했으니 외교 문제예요. 그래서 미 국무부에서 논평까지 냈습니다. 대학생들이 미 대사관들을 정보농성을 했어도 한미 관계는 변함이 없다. 학생운동하면서 미 국무부 논평이 나온 것은 제가 거의 처음이지 않을까. 그게 큰 사건이었습니다. 신원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5명 대학생 친구들한테 이름 대지 말아라. 조건을 붙였어요. 제가 기자회견을 하겠다. 우리가 왜 미 대사관들을 정보농성했는지. 그때 경찰이 기가 막힌 거죠. 점프에 날라오면서 뒤통수를 때리더라고요. 아직도 정신 못 차렸냐고. 잡혔는데 딱 때리는데 경찰이 그래요. 너 뒤통수가 왜 이래? 그래서 저도 이산해서 뒷머리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머리에 핏떡이 져가지고 핏가루가 펑펑 잡히는 거예요. 진압되다가 진압할 때 정신이 없으니까 방패를 지키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남대문 경찰서 뒤에 한독병원이라고 있는데 거기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호의를 하고 가는데 자꾸 뒤를 보고 싶어요. 자꾸 뒤를 보고 싶어 뒤를 싹 봤어요. 그랬더니 서울역 전광판에서 전대엽 대학생 한때 미 대사관들 전과 긴급 속보 반짝반짝반짝반짝 성공했다. 우리의 거사를 드디어 세상에 알리게 됐고 오늘의 톱뉴스를 먹었다. 너무 즐거웠어요. 지금도 1989년 10월 13일 MBC 뉴스데스크에 보면 제가 나옵니다. 갔는데 의사가 그래요. 너무 많이 찢어졌다고. 그래서 CT를 찍자는 거예요. 엑스레이 찍고. 그러더니 찍고 나서 다 그렇게 보더니 의사 선생님이래요. 머리를 다쳤는데 머리는 정상이다. 그래서 10방울을 꿰맸습니다. 10방울을 꿰매서 저는 단식 투쟁은 가능한데 삭발 투쟁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빵꾸라게 보여서 삭발 투쟁은 저는 못합니다. 근데 너무 큰 뉴스로 나오니까 시골에 계신 어머니가 충격을 받을까봐 둘째 형수가 시골에 집에 갑자기 내려가서 한 일주일 동안 있었어요. 그리고 뉴스가 나올 때마다 텔레비를 껐답니다. 어머니가 충격받을까. 근데 우리 어머니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별명이 변호사고 정치적 감각이 매우 뛰어나며 빠르고 정확하다. 촉이 대단하다. 추석도 안 오고 설날도 안 오니까 우리 어머니가 촉이 발동해서 둘째 며느리 앉혀놓고 설날 너 몇 달 전에 와서 이상한 짓거리 하던데 막내가 안 오는 거 보니까 무슨 일 있지? 그러니까 우리 둘째 형수가 어머니 막내 도련님 지금 서울구치소에 있어요. 근데 어머니가 참 자식이 부모만 진짜 못하는 게 저는 또 어머니 생각을 별로 못하고 서울구치소에서 제가 옥중투쟁위원장 2년간 역임했습니다. 재소자들이 혹시 불이익을 당하는 건 없나. 또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못 사면 국선 변호사들이 변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소유서 탄원서 써주는 전문가였어요. 이것태원님 제가 나름대로 법조인입니다. 그래서 옥중투쟁위원장으로 다니면서 원래는 감옥에서는 못 다닙니다. 못 걸어 다니죠. 그런데 감옥에서는 제일 큰 권한이 독보권입니다. 혼자 걸어 다닐 수 있는 권한. 근데 옥중투쟁위원장은 투명 완장이 있어요. 옥중투쟁위원장 다인종이 됩니다. 혼자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순시도 제가 돌아요. 그리고 누구가 교도관이 이상하게 폭언 폭행을 한다. 그럼 제가 가만두지 않아요. 제가 25살 때 그렇게 잘 나갔습니다. 인생에서 제일 잘 나간 게 서울구치소 옥중투쟁위원장 할 때 제일 잘 나간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설날 다음날 바로 면회를 오셨어요. 시골에서 옥중투쟁위원장 어머니가 면회를 왔으니 서울구치소장이 특별면회를 시켜줬어요. 특별면회는 손잡고 1시간 동안 면회하는 겁니다. 특혜를 받았어요. 옥중투쟁위원장.
일어났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55분간 울기만 하시고, 그러니까 옆에 교도관이 뭘 적어야 되잖아요. 적을 게 없어. 55분간 교도관이 적은 게 이것만 적었어요. 적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도관이 어머니 시간이 다 됐습니다. 무슨 말씀이라도 하시고 가셔야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일어나시더니 딱 이 말을 하세요. 막내야, 삼시세끼는 꼬박꼬박 챙겨 먹어라. 나 간다. 그리고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면회장에서 철문까지 한 30m 정도 됩니다. 근데 옛날 할머니들이 뒷굽 높은 거, 터진 거, 그거 신고 다니셨잖아요. 어머니가 치마를 입고 오셨는데, 겨울 치마를 입고 오셨는데, 그 굽 높은 신발, 그걸 신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이제 걸어 나가셔요. 그래서 제가 23번 죄수복 입고 어머니가 돌아보시면 안녕히 가시라고 이렇게 울고 있는데, 어머니가 그쪽 걸어 나가셔요. 그래서 철문을 딱 잡아요. 잠깐 멈칫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돌아보실 줄 알고, 그리고 이제 돌아보시면 인사를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잠깐 멈칫하더니 그냥 철문을 열고 나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징역 2년을 받은 거예요. 너무너무 뜻뜻이 기뻤어요. 우리는 무기징역 막 이런 거 생각하고 했는데 세상에나 징역을 2년밖에 안 받았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휘파람도 불고 뭐 이러면서 함수도 안 했어요. 이제 2년만 살면 되는구나 이제. 그리고 목포교도소로 이감을 가는데 교도관이 했던 말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목포교도소까지 가야 되는데 광주교에서 내려서 죄수들 내려주고 목포까지 가는데 교도관이 그래요. 야, 너는 징역을 2년씩이나 받아놓고 뭘 그렇게 즐겁다고 휘파람을 불고 그렇게 가냐는 거야. 저는 너무 좋았어요. 2년만 살면 되니까. 그래서 목포교도소로 또 가서 거기서 또 옥중투쟁위원장을 셀프로 임명하고 옥중투쟁위원장으로 또 맹렬히 활동하고 있는데 4살 많은 형한테 편지가 왔어요. 편지 내용은 너 석방되면 결혼식 올리려고 했는데 2년을 기다리기는 어렵게 됐다. 이해합니다 저는. 그래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다. 그러면서 청첩장을 보냈어요. 근데 저는 구속돼 있잖아요. 그러면 해방감이 없습니다. 해방되고 석방되고 싶잖아요. 근데 왜 결혼식장 하필이면 수원에 있는 해방교회에서 하는지 속으로 은근히 빈정이 상하더라고요. 뭐 결혼식에 갈 수는 없지만 이제 축하를 해드려야 되죠. 근데 뒤에 말이 그런데 말이다. 너에게 알리기는 해야 될 것 같다. 어머니가 못 걸으신다. 너 면회하고 와서 사흘 후에 도라지밭에서 쓰러지셨다. 매일같이 걷게 해달라고 오신다. 너 나올 날만을 기다리고 계신다. 환장하겠더라고요. 저 면회하고 보안과 앞마당 걸어나가는 모습이 어머니가 정상적으로 걸었던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이야. 그래서 일주일간을 울었습니다. 2년 어찌어찌 살고 가보니 어머니가 못 걸어요. 누워만 계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래요. 아픈 사람한테는 절하는 거 아니다. 일리 와라. 그러더니 어머니가 잘 갔다 왔냐 뭐 이런 말도 안 하시고 본인도 힘드시니까 2년간을 누워 계셨으니까 그런 인사도 없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막내야, 포천에 있는 할렐루야 기도원에 가면 안진뱅이도 뜀박질을 하고 눈먼 풍산도 안경 안 쓰고 세상을 밝게 본단다. 꼭 내가 가자는 건 아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가시죠. 그래서 제가 택시를 타고 어머니를 모시고 포천에 있는 할렐루야 기도원에 갔습니다. 저는 기독교 신자도 아니고 교회도 안 다니고 근데 거기 가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데 갑자기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김계화 원장이라고 신유의 의사가 있어서 암 환자들도 고치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현대의학으로 못 고치는 암 환자 50명이 거기 항상 죽음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TO를 얻어서 거기에 간 거예요. 근데 제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해야 우리 어머니한테 효험이 있겠다. 정말 착한 일 많이 했습니다. 50명 암 환자 제가 케어를 했습니다. 하루에 예배를 5번 봅니다. 대예배당으로 한번 와야 됩니다. 환자들도. 그러면 그 환자들을 제가 다 케어. 50명 환자들. 그리고 어머니 돌보고 하루에 예배를 5번을 봅니다. 중간중간에 꽃갱이 들고 삽 들고 작업하러 갑니다. 하루에 2시간 이상을 잡은 적이 없습니다. 1시간 반 정도 항상 졸립고 어머니 배식해드려야 되고 대소변 받아드려야 되고. 근데 나 암 환자들도 대예배당과 숙소도 이동해야 되고. 그러면 오늘의 한 명이 죽어서 나갑니다. 제가 그분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한 분이 또 들어옵니다. 어떤 날은 2분이 저 세상으로 가십니다. 그럼 2분을 또 받습니다. 그 일을 제가 했습니다. 착한 일을 해야 우리 어머니가 일어서 걸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저한테 고맙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배식판에서 자기가 먹던 밥을 떠서 제 입에다 넣어줍니다. 암은 전염병이 아니에요. 근데 어머니가 너무너무 그걸 싫어하시는 거야. 밥 먹지 말라고. 근데 어머니가 또 품격은 있으니까 뭐라고 말로는 못하고 환자들 들으면 온갖 얼굴 표정으로 절대로 그거 먹지 이래요. 어머니 표정을 봐요. 근데 환자가 줘요. 그러면 어떻게 안 먹어요 그걸. 받아 먹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옆에 가면 막 꼬집고 난리가 나요. 그 이놈 자식아 그거 먹지 말라 했더니 또 먹냐고. 그렇게 한 달을 살았습니다. 한 달을 이렇게 살았더니 못 자고 못 먹고 힘들고 그러니까 제 체중이 11kg가 빠졌습니다. 그 어머니가 한 달 지나고 나서 이래요. 나 살자고 너 죽이겠다. 엄마는 안 걸어도 좋다. 집에 가자. 그리고 나서 한 번도 걷게 해달라는 얘기를 안 하셨습니다. 장병의 효자 없습니다. 큰며느리가 무슨 죄인도 아니고 큰며느리가 항상 그 병든 시어머니를 모시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큰형수, 작은형수가 번갈아 가면서 6개월씩 이렇게 모시는 걸로 했나 봐요. 그 날짜가 좀 지났나 봐요. 그 옆방에서 자고 있는데 형하고 형수하고 싸움을 해요. 어머니 모셔다 드려야 되는데 왜 안 모셔다 드리냐. 다른 며느리 그러니까 좀 더 있으면 안 되냐. 그걸 싸우더라고요. 저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못 모시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부싸움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조용히 일어나서 울면서 걸어서 서대전역으로 가서 기차를 타고 혼자 올라왔어요. 근데 그 다음날 형수가 전화가 왔어요. 너무너무 소방님 미안하게 됐다. 그게 아닌데 어머니 잘 모셔야 되는데 그런 꼴을 보여서 미안하다. 그래서 제가 형수님 그게 아닙니다. 얼마나 힘드세요? 저라도 자주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제가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면 어머니가 너무너무 좋아하셔요. 며느리 손을 안 빌려도 되니까. 아들이 왔으니까. 그러면 저만 거기 잘해요. 그러면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 손녀딸 못 들어오게 하고 저를 옆에서 자랑합니다. 몇 년 동안 대소변을 받아낸 방이기 때문에 냄새가 향기롭습니다. 저는 괜찮았어요. 그러면 1박 2일 어머니 옆에서 있으면 어머니가 밤새 2-3번 대소변을 받으려야 되고 그러면 제가 수건을 세수대 물에다 헹궈서 짜서 어머니 몸을 닦거든요. 어머니도 여자고 부끄러운 게 없겠습니까? 아무리 할머니라도 그래도 아들이라도 남자인데 근데 그런 부끄러움조차 그 자존심조차 세울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쩐 일인지 어머니가 제가 몸을 닦아만 드리면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머니가 이래 누워서 가슴을 탁 이렇게 치면서 쓰다듬으면서
막내야, 내가 너 그래도 젖동량은 안 시켰다. 아이고, 너 젖동량은 안 시켰다. 그러면서 아이고, 나도 옛날에 이게 가슴이 좋았는데 이제는 다 늙어서 쭈그런 방탱이가 됐다. 하여튼 딴 거 들을 때마다 그 얘기를 하시네요. 그러니까 어머니들 무슨 심정인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한 2년간 이주에 한 번씩 내려가는데 서울에서 있는데 큰형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오래 못 버틸 것 같다. 빨리 내려가라. 그래서 임종을 못 볼까봐 서울 마포에서 대전까지 1시간 10분에 도착했습니다. 시속 180km. 교통딱지 끊으라면 끊으라지. 그 물지 뭐. 근데 어머님 임종을 못 보면 안 되잖아요. 도착했더니 어머니가 큰형님이 어머니 켜대고 어머니 막내 왔어요. 눈 좀 떠보세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서 윗 눈꺼풀을 쓸어 올리시더라고요. 제게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저하고 눈동자와 눈동자가 마주쳤어요. 그러더니 좌우로 한 번, 아래 위로 한 번 저를 보시고 눈동자와 눈동자가 마주친 상태에서 눈을 못 감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랬더니 둘째 형, 큰형 눈을 감아도 안 감으셔. 그랬더니 큰형이 그래요. 막내야, 어머니가 정말 너를 사랑하셨다. 네가 해드려봐. 그래서 제가 어머니 눈 감고 편안하게 갔어요. 그랬더니 제가 쓰다듬었더니 눈을 감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존경하는 인물을 써라. 그러면 저는 아브라함 링컨, 세종대왕, 이순신 이렇게 안 썼습니다. 박순분, 우리 어머니를 썼습니다. 진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좋은 강당에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오늘은 우리 어머니 같은 그런 분들이 피와 땀으로 일궈온 미래였습니다.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나의 어머니 박순분 여사만 한국 현대사 100년을 그렇게 어렵게 살았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박순분 여사들, 그리고 일제강제징용 6.25 전쟁터에서 죽을 뻔한 우리 아버지 정해일 선생만 그렇게 살았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정해일 선생들이 한국 현대사 100년을 하루하루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대한민국을 갖고 오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2년 전 제가 최고위원 전당대회 나갔을 때 돌아가신 우리 큰 형수님 김유순 며느리만 그렇게 힘들게 살았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수많은 김유순 며느리 같은 며느리들이 하루하루 일궈온 결과물이 오늘의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제 서재방에 어머니, 아버지, 장인, 장모님 영정 때 썼던 사진을 지금도 모셔놓고 있습니다. 가끔씩 어머니를 쳐다보면서 어머니와 무언의 대화를 합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 목적, 목표도 우리 어머니가 꿈꿨을 대한민국입니다. 진짜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꿈꿨을 대한민국을 생각해 봅니다. 나라 잃은 백성은 상갓집 개만도 못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제 지하 때 농사 지으면 일두번 놈들이 다 뺏어가. 놋그릇까지 뺏어가. 남편 강제징용 끌어가고.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는 필시 독립국가, 나라 잃은 백성으로서 나라의 주권이 지켜지는 독립국가를 꿈꿨을 것입니다. 6.25 전쟁터에서 인민재판받고 총살장으로 끌려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면서 전쟁 없는 평화로운 국가를 꿈꿨을 것입니다. 공부 잘하는 큰아들 중학교 3학년 자퇴를 시키고 지게를 지고 나무하러 산으로 올라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조금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국가를
꿈꿨을 겁니다. 안 날려다가 2번 뛰려다가 막내 아들 낳았는데 서울로 대학 가서 좋아했는데 그 아들이 민주화운동 독재타도 한다고 하다가 감옥 가서 서럽게 울어야 했던 우리 어머니, 그래도 민주주의 국가를 꿈꾸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꿈이 비단 우리 어머니 아버지만의 꿈은 아닐 것입니다. 대한민국 현대사를 굽이굽이 살아왔던 우리의 아버지들, 할아버지, 할머니, 며느리, 큰형님들이 다 꿈꿨을 그런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은 매우 소중합니다. 저는 생일도 1965년 5.18 때 태어났습니다. 왜 생일도 그때 태어났는지, 제가 정치하는 것도 어쩌면 운명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그랬던 대한민국이 모든 부분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만든 대한민국인데, 어떻게 가까운 대한민국인데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서 전 분야가 다 망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어머니께서 지금의 현실을 보면 저한테 무엇을 말씀하실까도 가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데모할 때 한 번도 데모하지 말란 얘기를 하지 않으신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에 서지 마라. 다친다. 그렇다고 사내 새끼가 비겁하게 뒤에도 서지 마라. 중간에 서라.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데모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지금 제가 의정활동하는 걸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법사위원장 너무 지금 최전방 공격수로 있으니 뒤를 좀 물러서라 말씀하실까? 아니면 더 열심히 싸우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그런 생각도 가끔 봅니다. 여러분, 산악회 회장을 잘못 뽑으면 산악회 회원들이 고생합니다. 통장을 잘못 보면 그 통에 있는 사람들이 고생합니다. 적십자사 협의당 낼 때 놓치고 막 이럽니다. 대통령을 잘못 보면 전 국민이 고생합니다. 대통령을 잘 뽑았을 때와 못 뽑았을 때를 제가 비교 분석하겠습니다. 코로나는 대단한 전염병이었습니다. 700년 전 유럽에 퍼졌던 흑사병은 전 세계 인구의 25%를 절멸시켰습니다. 흑사병이 창궐했던 그 해에 그 당시 전 세계 인구는 4억 5천만 명이었습니다. 7년 후가 되니 전 세계 인구는 3억 5천만 명으로 1억 명이 줄었습니다. 흑사병 때문입니다. 유럽에서 창궐한 흑사병이 남미 대륙 멕시코까지 가서 멕시코 인구의 23%를 죽였습니다. 그런 흑사병보다 더 대단한 놈이 나타날 거예요. 코로나는 그 흑사병보다 10배 더 강한 바이러스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지나면서 3년 지나면서 대한민국이 우뚝 섰어요. 방역 선진국.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놀랐어요. 자, 우리가 왜 코로나 방역 최소 피해를 입었고 우리가 전 세계에서 이름을 날리는 방역 선진국이 되었을까? 김대중 대통령 덕분입니다. 아니, 이제 알고 박수를 쳐야지. 지금 박수 칠 타임이 아니에요. 조금 이따 박수 칠 타임 드릴게요. 자, 우리가 방역 선진국이 된 이유는 지금 여러분들 제 강의를 들었으니까 똑똑해지셔야 됩니다. 이거 하나 따라하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경로 추적 능력, 그게 전 세계 1등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QR코드, 결혼식장에 가든 장례식장에 가든 QR코드 사용했잖아요. 코로나는 다른 게 없습니다. 격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QR 덕분에 우리가 전 세계 방역
선진국이 된 건데 그 QR이 가능했던 것은 인터넷이 세계 1등입니다. 그 인터넷이 1등인 이유는 김대중 대통령 때 초고속 인터넷망을 다 깐 겁니다. 지금 박수 칩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지도자 대통령은 20년, 30년을 앞에 내다보고 그런 조치를 해야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기억나십니까? 지식산업의 사회라고, 신지식인이라고. 그래서 D5 만들었던 심영래 신지식인 1호 뭐 기억나시죠? 김대중 대통령이 해안이 있는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 인터넷만 깔 때 불만도 많았어요. 김대중 대통령 때 연금이 시작된 겁니다. 주 5일제가 그때 시작된 겁니다. 반대 많이 했죠. 지금 주 6일제 하자고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사람들이? 김대중 대통령 때 그런 거 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김대중 대통령 때 시작했고 그래도 굶어 죽지는 않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게 훌륭한 분입니다. 제 친구가 미국에 이민을 가서 30년째 살고 있는데요. 딸이 둘인데 둘째 딸이 학교만 갔다 보면 그렇게 한국 사람이라는 게 너무 자부심을 느끼는 거예요. 학교에 가면 백인 친구들이 너 한국 사람이잖아. 한국말 잘하잖아. 너 원어 발음으로 이거 해줄 수 있겠니?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요거를 백인 애들은 잘 못한대요. 근데 너는 한국 사람이니까 네가 해라. 그러면 나가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럼 애들이 막 박수 친대요. 그리고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그렇게 부러워한대요. 2년 전 통계로 지금 전 지구촌에서 지금 좀 더 늘었을 거예요. 82개국 234군데의 강의실에서 한국말을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쿠바에 갔어요. 쿠바 아바나에 갔는데 거기서 한국말을 가르칩니다. 근데 한국말을 배우는 대학생이 저한테 사인을 해달라고. 야, 내가 무슨 마이클 잭슨도 아닌데 나를 알아보고 사인을 해달라고 하다니. 한국 뉴스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알아보고 사인해줬어요. 영어로. JCR. 정청래. 네, 제가 영어 이니셜로 CR입니다. 이 CR 머리도 앞으로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루마니아를 갔더니요. 제가 해외 시절 많이 다녔는데 논스톱으로 들어갑니다. 양산자에 깔려있어요. 그래서 공항 귀비실에 딱 앉아있는데 우리를 치면 KBS MBC인데 한국 드라마를 하고 있어요. 이게 10년 전. 한국은 대단한 나라예요. 기생충의 나라, BTS의 나라. 제가 작년 1월 달에 핀란드에 갔어요. 한국 빨리 끝내야 돼요? 아, 예. 1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예. 입학식 해야 되니까 시간을 얘기 안 해주셔가지고 언제까지. 제가 11시간 39분 혼자 얘기했거든요. 필리버스터. 핀란드 식당에서 밥 먹는데요. 제가 한국 사람이 알고 진짜로 사진 찍재요.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문화 강국이 됐어요. 그 또한 누구 덕분? 김대중 대통령 덕분입니다. 아직 박수 치지 마세요.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문화 정책에 대한 대전환을 이룹니다. 지원을 하되 간섭을 하지 마라. 가위질 하지 마라. 그게 나온 영화가 JSA 웰컴 투 동막골. 그러면서 한류가 융성하기 시작합니다. 한류란 말은 김대중 정부 초대 문화부 장관이었던 김한길 장관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한류는 김대중 대통령 이전에는 없던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떵떵거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대국 10대 경제대국 얘기합니다. 그것은 노무현 대통령 집권 5년차 때 WEF 월드 이코노믹 포럼 세계 경제 포럼에서 국가별 나라 등수를 매깁니다. 국가 경쟁력 지수. 그때 우리가 11등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집권 말기에 외환 보유고가 제일 많았으며 국방비도 제일 많이 썼으며 그리고 11대 경제 대국으로 갔습니다. 그러다 이명박 때 이게 몇 등으로 떨어졌느냐? 24등으로 떨어졌습니다. 박근혜 때 몇 등으로 떨어졌느냐? 26등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들었어요. 놀랍고 신기하게도 갑자기 18등으로 뛰었어요. 26등이었어요. 그래서 13등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와서 국가 경쟁력 지수를 이제 발표를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집권 5년차 때
세계 경제 지표를 제가 말씀드리면 무역액,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무역액 전 세계 238개 국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몇 등을 했을까요? 6등을 했습니다. 수출액 7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역 흑자 우리가 11등, 15등 이 정도 하고 있었어요. 대한민국 무역액 6등 했잖아요. 뒤에 어느 나라가 있는지 아세요? 이태리가 있습니다. 이태리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했어요. 뒤에 있잖아요. 쭉쭉 유럽에 잘 나가는 나라들 우리 다 뒤에 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2년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는요, 정치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균형 외교를 해야 되고 외교의 최종 목표는 국익 추구예요. 김대중 대통령이 제 지역구에 사셨어요. 살아생전에 제가 찾아가면 김대중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국익을 위해서는 악마하고도 손잡아야 된다. 국익 추구니까. 근데 왜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을 갑자기 욕합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자,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100을 수출한다면요, 중국에 33개를 수출합니다. 3분의 1이 중국권에 수출하는 거예요. 중국이 안 사면 우리 경제 안 돌아갑니다. 근데 미국하고 일본하고 수출하는 거는요, 두 나라에 수출하는 거 합쳐봤자 중국의 절반도 안 돼요. 그러면 정치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갑자기 왜 중국을 욕하냐고. 그러니까 중국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물건 사줄 이유가 없죠. 그래서 대중 무역 적자가 눈덩이처럼 벌어져서 무역 적자국이 됐어요. 적자폭이 계속 늘어요.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11등까지 했어요. 무역 흑자국으로, 전 세계 돈 많이 버는 나라로. 지금 몇 등인지 아세요? 작년 IMF 통계로 208개 국가를 조사해서 통계를 냈어요. 대한민국 몇 등인지 아세요? 200등이에요. 북한이 몇 등인지 아세요? 우리보다 한참 앞에 있습니다. 북한보다 뒤떨어진 나라가 됐어요. 무역 적자고. 이 경제 지표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정권 이대로 가면 나라를 절단내게 생겼어요. 그래서 내후년 지선, 대선은 그냥 민주당이 집권을 하는 것, 이것이 목표인데 그 이상의 문제예요. 나라를 구하는 선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애국심으로 투표해야 돼요. 앞으로 지방선거와 대선은 나라를 구해야 돼요. 독립운동하는 심정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의 대안이 있어야 돼요. 우리 대안이 있어요. 누구? 이재명. 이 정권 3년은 너무 길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봐도 그래요. 이번에 국민청원 130만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법사위에서 지금 탄핵, 청원, 청문회를 하잖아요. 이건태 의원이 맹활약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기다리냐고. 못 기다리죠. 그러면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이재명 대표 있잖아요. 이번에 연임, 당대표 연임 제가 하라고 했어요. 이재명 대표 안 나가면 제가 당대표를 해야 된대요. 난 안 해도 좋다. 양보의 아이콘. 대표님 한 번 더 하세요. 공개적으로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출마 선언했습니다. 지난번에 77.7% 나왔어. 이번에는 88.88% 이상 나왔으면 좋겠어요. 총단결 해야 돼요. 그러면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원만 단결하면 안 돼. 여기 부천평은 이건태 지역사회가 있어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현재와 미래가 중요합니다. 여기에 지역사회와 지역국회의원은 이건태 의원.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부천평은 이건태 의원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재명 지도부 역대급으로 똘똘 뭉쳤어요.
흔들림 없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엄호하고 지원하고 스크럼 짜고 한치 흔들림 없이, 그래서 야당 탄압 정적주 제거 이재명 죽이기에 맞서서 2년간 버텨온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외롭고 쓸쓸할 때마다 그 옆에 있는 짝꿍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대표님, 눈동자도 흔들리지 마세요. 가결, 표결할 때. 대표님, 김대중 대통령과 대화하세요. 김대중 대통령도 이런 고난을 다 겪었습니다. 지금 김대중 대통령급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대선에 성공하면 이 무도한 검찰의 이 탄압마저 향기롭다 라고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검찰이 도움 역할을 해줬구나. 그러니 큰 호흡하고 역사를 보고 국민을 보고 갑시다. 이렇게 얘기한 짝꿍이 있어요. 누구예요? 제가 만약 그렇지 하지 않고 물러나세요! 옆에서 계속 포수시면서 그랬으면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괴로웠을까? 이재명 대표가 최고의 복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최고의 복은 있는 거라고. 여러분, 제가 이재명 대표 재판받고 있는데 그것이 죄가 될 수 없다는 것도 제가 3박 4일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 시간까지는 확보가 안 됐어요.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재명 대표를 믿고 또 이재명 대표와 함께 어깨 걸고 나가는 정청래와 이건태 의원 같은 사람을 믿고 여러분들이 총단결 해주시고, 그리고 사소한 차이를 가지고 제발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고. 그건 윤석열이 좋아하는 일입니다. 맞죠? 네. 왜 윤석열이 좋아하는 일을 우리가 합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이렇게 나와주시고 맞는 말 하면 박수를 쳐주시고, 이건태 법사위 위원이 잘하면 이건태 의원한테 문자도 보내세요. 제발 좀 욕설하는 문자는 보내지 말고 이건태 의원 화이팅! 그리고 잘하면 십시일반 홍금도 넣어주고, 그리고 훌륭한 이런 동네, 우리 동네 민주학교 같은 것도 하고 있잖아요. 창의적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검사를 하셨지만, 저는 검사를 별로 안 좋아하지만 검사답지 않게 매우 겸손하고 똑똑하고 일도 잘하고 여러분 잘 뽑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건태 의원을 충분히 도구로 쓰시라고요. 어떤 도구? 정권 탈환의 도구로 이건태를 중심으로 해주십사 부탁드리면서, 우리보다 더 힘들었을 박순분 여사 같은, 정혜인 선생 같은 분들의 지나간 역사, 고통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는 오늘은 그분들이 꿈꿨을 미래잖아요. 그분들도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더 옷깃을 여미고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면서 정말 이재명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빨리 정권을 탈환하자라는 다짐도 하면서, 그렇다고 맨날 어금니만 볼 수는 없어. 가끔가다 즐겁게 호프도 하시고 같은 사람끼리, 우리 당원끼리, 동지끼리 그렇게 하시면서 때로는 웃으면서 때로는 결연하게 이 파고를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오면서 저녁 먹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이 하나 차에서 먹으면서 왔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일 보시고 이건태 의원님과 입학식도 잘 하시고